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의 안타까운 사건. 2. 삼성에게 절호의 기회. 3. 기술은 이론상으로는 존재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에 대만은 자연재해로 힘들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대만은 태풍 링링과 링링이 영향을 끼치며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침수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대만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구조 작업과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도 대만은 많은 자연재해에 직면해왔습니다. 2018년 대만은 지진과 산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태풍 모래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전역을 강타한 대지진. 심지어 연속적으로 찾아온 지진의 여파로 대만 전역은 죽음의 위기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진 때문에 삼성전자가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 위치한 TSMC가 이 지진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삼성전자가 급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만을 뒤흔든 지진 강타의 현 상황과 반도체 시장에서 승기를 잡게 된 삼성전자의 모습에 대해 배드민턴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 심각한 대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선수 중 하나가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장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소리. 경기를 멈춘 선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개를 위로 치켜들었는데요. 그 순간 외부에서 우직근 소리와 함께 가판이 무너지기 식. 선수들을 향해 그대로 덮치며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수들을 덮치는 가판의 위력은 상당했죠. 급하게 자리를 피한 선수들은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에 놀라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건물이 무너졌는지 깨달았다고 하죠. 비단 그들이 경기하고 있는 배드민턴 경기장만이 아니라 대만 지역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대만에 발생한 규모 5의 지진은 대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규모 5 지진은 당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4일을 지나도 여진이 계속해서 대만을 덮쳤습니다. 최대 규모 6.8에 이르는 지진이 대만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끊이질 않는 것인데요. 올해 3월 한 차례 지진 피해를 겪었던 대만 입장에서는 찾아온 지진에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부 타이둥현 치상양에서 발생한 지진과 더불어 타이둥현 관산에서 발생한 지진은 평균 6.4를 넘는 지진 충격이었으며 이외에도 73차례의 전도 지진이 대만을 덮쳤습니다. 규모 3 이상의 여진도 70여 차례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하른, 위리 지역 1층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3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8명이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동부 하른 둥리동리 지역에 위치한 기차 플랫폼이 무너지는 한편 하른 지역 다리 2곳이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 초등학교 건물 일부까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벌어졌습니다. 11일 기준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46명으로 집계되었으나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토사로 인해 갇힌 대만 국민들을 구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이로 인한 피해자까지 통계에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전은 물론이고 기차 탈선도 벌어졌습니다. 남부 가오승과 타이난 지역에서 정전과 수도관 파손 현상이 일어났으며 대만 철도 당국에 따르면 북부 지룸치두 지역에서 남부 핑둥에 이르는 상하행선 열차가 모두 연착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만 중앙정부는 타이둥 지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전면적인 피해 조사와 구호 물자 지급에 나설 것을 명령하며 차이잉원 총통 역시 컨트롤 타워의 모습을 드러내 국가기관 산업의 문제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과의 갈등 상황이 높은 가운데 대만에 벌어진 사건은 대만 입장에서는 곤란한 일이었는데요. 특별히 차이잉원 총통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거점 시설이 밀집해 있는 TSMC 건물에도 이번 지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TSMC 역시 이번 지진으로 쏠린 이목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성명을 내놓았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지진으로 대만이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TSMC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장 설비 확충은 물론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설사 대만을 흔든다고 해도 작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TSMC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올해 3월에 이어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인해 공장 운영 및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올해 3월 대만에서 발생한 6.6 지진으로 인해 TSMC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진 발생 이후 대부분의 반도체 공장 설비가 중단되고 직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TSMC는 공장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운영 재개를 조만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세밀한 운영이 필요한 반도체 공정 특성상 한번 가동이 멈추면 멈춘 시기 전후로 제작된 반도체 제품은 폐기를 해야 하는데요. 미세한 흔들림이나 영향에도 반도체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멈춘 순간부터 다시 가동되기 직전에 사용된 웨이퍼와 소재들은 전부 TSMC의 손해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TSMC 입장에선 견디기 힘든 손실이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해지면서 원자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대만이 웨이퍼와 재료 수급도 빠르게 할 수 없어서 결국 경쟁사와 생산 공정 차원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대만의 지진이 호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특히 3나노 반도체로 차후 IT 반도체 점유율 경쟁을 소수점 단위로 펼치고 있기에 대만 지진은 TSMC로선 난감한 일인 상황. 당연히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TSMC는 지진 전후로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대만 전자기기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직원 대피가 발생했다고 증언했으며 TSMC에서 공장 가동을 중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어리스의 제이슨 비츠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TSMC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혼란이라고 주장하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연막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실제로 이번 혼란을 감추려는 듯 TSMC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며 외부에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대만 TSMC는 남북 가우슨 공장 건설 소식을 알리며 올해 부지 평탄화 작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작년 11월 가오승의 7나노미터 및 28나노미터 공정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요. 지진 전후로 가오승 공장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경쟁자인 삼성전자 각각 내리기 역시 진행되었죠. 대만 최대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는 기고문을 통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열광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3-5년 안에 TSMC를 삼성은 쫓아오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 TSMC가 투자하는 금액이 여전히 엄청나며 이를 따라잡는 것에 삼성전자가 전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올해 기준 TSMC 투자액은 440억 달러, 60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은 그에 비해 낮은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죠. 작년 기준 TSMC와 삼성 격차는 2.5배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벌어진 격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죠. 또한 3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미리 발표했지만 TSMC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딱히 앞선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정상에 빠르게 도달한 것으로 모든 것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물건에 부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남기며 삼성전자의 과장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죠. TSMC의 웨이 총재 역시 삼성전자를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상품 설계 능력이 있는 TSMC는 상품을 설계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경쟁자와 다르게 우리는 고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 삼성전자를 겨냥한 발언을 작심하고 쏟아냈죠. 이와 더불어 3나노 공정만이 아닌 2나노 공정 레이아웃을 꺼내들며 TSMC의 기술 수준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공장 중단 소식을 감추는 것도 모자라 지진 피해를 애써 감추려는 모습에 많은 IT 전문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를 향해 언론 플레이를 펼친 TSMC의 갑작스러운 태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조바심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TSMC는 흔들린 상황. 반도체 사업과는 별개지만 TSMC 반도체 공장과 근처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공장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 TSMC가 무사한 것이 이상하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요. TSMC와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인 트렌드포스는 지진 피해로 유지 보수는 물론 공장 가동이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디스플레이 공정 역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기에 이 공장은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TSMC가 멀쩡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 어렵다는 대만 언론의 분석도 등장했죠. 자랑스럽게 자신의 건재함을 알린 것과 달리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는 TSMC. 삼성전자는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차근차근 이리 자리 추격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데요. 대만 지진으로 일어난 반도체 경쟁 지각 변동의 결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이 속속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자
반도체에 대한 모든 것을 움켜쥔 듯이 고무되어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의 MIT는 예측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MIT는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옥성 투자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급량 해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인력 확보 같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과 외국 업체에 의지하는 한 미국 내 반도체 발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장밋빛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않는 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협회 시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35개 이상이 미국 및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2천억 달러 약 252조 6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제조업 투자라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텍사스, 애리조나, 뉴욕 등 15개 주주에서 23개, 신규 칩 공장 준공 및 9개 공장 증설, 업계에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투자 등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투자권은 대부분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금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면 그에 더해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확장 계획이나 관리 비용이 투입되는 것까지도 새롭게 투자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 대규모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편승하겠다는 그 뒷면을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칩 어반도체 전쟁을 출간한 미 터프츠대 크리스 밀러 교수는 MIT에 직접적으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에도 반도체 자립을 달성하는 데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더라도 이들 공장에서 최첨단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생산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아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생산기업 및 공장에서 27만 7천 명의 반도체 인력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NYT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도체 공장은 기술자 및 화학공학과 같은 분야의 숙련된 과학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나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당장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및 엔지니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고충을 토로한 부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국 반도체 자급자족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고 NYT는 꼬집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투자하는 돈이 68조 원이라고 하면서 미 정부의 엄청난 투자라고 하는데 한국의 2개 기업이 투자하는 수백조 원의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68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에서 투자하는 10조 원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워낙 미국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면 대단한 고액이라고. 하지만 북미에서 특히 캐나다보다 미국에서 연봉 8만 불 정도는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수십만회 정도 되고 밀리언 정도의 봉급을 받는 임원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잡는 예산이나 집행 비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국에서 1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은 100조 원을 책정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68조 원 결코 큰돈이 아닙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전자제품의 출하가 급속도로 하강하고 재고가 쌓이자 끄덕없다고 자만하면서 가격을 올해 상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했던 TSMC마저 가격을 동결하고 일부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등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도체 겨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곧바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디바이스 구매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타임스는 2023년 1분기에는 공장 가동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현재 재고가 최고치에 달해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고 이후에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의 상위 10대 고객인 엔비디아, AMD, 미디어텍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있고 주문 취소와 지연 계약 파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67나노 공정 수요는
절반가량으로 하락하고 5나노 이하 생산 라인 가동틀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에도 저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TSMC는 수요가 크게 줄며 매출이 줄자 그에 대한 타겟식으로 주요 팹리스들에게 또다시 가격을 인상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맥루머스, 나인투맥 등 외신은 TSMC가 2021, 2022년에 이어 2023년 파운드리 가격을 또 올리려고 한다는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는 저가격의 애플과 엔비디아에 5-6% 정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자 시도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가격을 들어 즉각 반발하면서 TSMC는 결국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TSMC 대응에 비해 삼성전자는 당분간 파운드리 가격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 파운드리는 견조한 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증장기 시장, 글로벌 거래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도체 업계의 현황이나 반도체 매출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생산을 줄이거나 구조 조정토 없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인 3나노미터 공정 안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EUV 극자에선 노광 장비의 수요를 비약적으로 뽑힐 열세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핵심 장비 펠리클이 올해부터 삼성전자 최신 공정의 테스트로 적용되면서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과율 90%를 뛰어넘어 경이적인 94%를 도로 연구 개발에 투자해온 SNS텍은 현재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삼성전자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펠리를 양산을 위한 공장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장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텍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소부장 협력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한 기업으로 2019년부터 EUV 시대 전환에 맞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펠리클이란 반도체 회로가 새겨넣은 유리기판 즉 포토마스크에 초미세한 먼지가 붙지 않도록 보호하는 얇은 필름을 지칭합니다. 호흡을 하면서도 미세먼지나 해로운 물질을 흡입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EUV 공정에서 펠리클의 유무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EUV 노광 공정은 매우 섬세한 과정인데 특히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오염이 수울 저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회로가 그려지는 포토마스크의 가격이 개당 수억 원을 넘나들기 때문에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을 사용한다면 수울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EUV 장비는 미세한 파장의 빛이 거울에 반사하는 원리로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빛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의 투과율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광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80%가 아닌 펠리클 투과율의 한계를 깬 90% 이상을 주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은 아직 어떤 반도체 기업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SMC도 낮은 생산성을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80%대의 투과율을 가진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투과율 90% 이상의 펠리클을 적용할 경우 TSMC와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무서운 성장세에 속속 선두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을 일인데요. 한국이 늘 그래왔듯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만 믿고 발전을 게을리하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앞서 나간 것입니다.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근황과 일본이 반도체에 이어 양극재 시장까지 한국의 추월 당인 사연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 CAM7의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코프로인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한 이 공장은 공사비만 2,7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설비, 품질 및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 설계를 반영해 가동 안정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CAM7은 연간 54,000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이미 운영 중인 CA 임식수 공장까지 합치면 무려 연 9만 톤에 달하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양극재라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캠8 9도 치어 연 26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공장 라인 추가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170만 대였고 올해엔 이보다 약 52%가 더 증가한 1017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그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재 수요 역시 폭발할 전망. 업계에서는 양극재 수요가 2020년 73만 톤에서 2030년에는 605만 톤으로 8배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에코프로의 대규모 공장 설비 충원은 해외 양극재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도 경악할 만큼 빠른 행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전략을 펼치며 수출입 장벽을 높이려는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양극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생산기지 설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기민한 행보로 헝가리에 위치한 데브레칠시와 협력,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9,700억 규모의 공장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미국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SK온과 포드의 협력을 얻어 에코프로는 북미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생산 시설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SK온은 3사가 투자 의향서 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회사 지분율과 구체적인 공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사가 같이 양극재 공장 건설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죠. 여기서 만들어진 양극재는 SK온과 포드 합작한 배터리 공장 블루오벌 SK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애초부터 SK온을 주요 공급처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 입장에선 이번 합작으로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일합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며 세계 선두 기업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도 아니었을 뿐더러 내일 바로 파산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었죠. 심지어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 1,000억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SK이노베이션에 3년간 10조 원 어치 전기 차용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에코프로는 2004년부터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 10년간 적자였지만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만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양극재 시장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양극재 시장 1위 점유율 기업인 스미토모 뒤를 쫓을 정도로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죠. 일본의 스미토모는 전통적인 양극재 시장 강자로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런 기업을 조만간 추월의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스미토모 금속광산은 16세기에 창업해 올해 기준 무려 432년을 이어온 일본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쓰이, 미쓰비시와 함께 3대 재벌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기업이었죠.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가 스미토모 재벌을 해체해 다양한 기업으로 분해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토모는 본업인 금속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핵심 사업은 자원, 재련, 소재의 세 분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 분야에서 탁월한 수완을 자랑합니다. 해외 광산 회사를 통해 조달한 구리, 니켈, 금 등 다양한 금속의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죠. 재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디 기업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은 스미토모는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속으로 인한 수혜를 누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던 중국의 세계 경제 둔화, 미국의 견제로 인해 비철금속 생산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동안 다수의 비철금속 광산을 몰래 사들인 스미토모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니켈산 리튬을 스미토모는 자력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파나소닉이 이 니켈산 리튬을 구입해 만든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스미토모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의 주요 소재 수출 기업으로 스미토모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재 시장에서도 1등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스미토모의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무려 48.8%에 달했는데요. 이 점유율을 깨고 한국이 스미토모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데다 좋은 니켈 산지도 미리 확보해둔 스미토모를 추월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최근 들어 굳건할 것으로 보았던 스미토모의 양극재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라진 점유율은 바로 에코프로가 잠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017년 기준 21.4% 점유율을 기록해 동년 62.7% 점유율을 기록했던 스미토모와 41.3%포인트 차이를 보았던 것에 비해 불과 3년 후인 2020년에는 그 격차를 21.2%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비결은 바로 에코프로가 가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쪽이 곧 더 나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미토모와의 기술 경쟁에서 에코프로가 더 좋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량 자체를 크게 늘릴 계획인 에코프로는 가격 경쟁력까지 생겨서 점유율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상황.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스미토모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나서요.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공장 프로젝트가 불발로 끝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지 파트너인 PT 발레피티 베일과 틀어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현지 업체와 가격 및 공사 일정에 관해 타협할 수 없어 공사 자체가 엎어진 것입니다. 스미노토 금속 광산 최고 대표 책임자 시포인 베르나두스 이르마토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프로젝트의 실패를 만회할 다른 장소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T 발레와 계약이 엎어지면서 다른 현지 업체와의 계약에까지 큰 난관이 발생했고 타당성 조사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엔 안정적인 니켈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를 하고 있어 자본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바짝 쫓아오는 에코프로의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에코프로의 지속적인 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성 호재와 스미토모 광산의 부진으로 에코프로는 21.5%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죠. 다른 한국 양극재 생산기업과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며 R&D 투자 및 공장 라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사와 더불어 생산 라인을 늘려 향후 양극재 시장에서 세계적인 지위에 도전할 것을 선언. NCF3원 양극재 위주의 제품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NC마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니켈 함량을 무려 90%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니켈이 곧 시장지 배력을 의미하는 가운데 LG화학이 선보인 양극재 제품도 세계 시장의 눈길을 끌었죠. LNF와 포스코케미칼 역시 에코프로와 LG화학을 바짝 쫓으며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전반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조사업체 벤츠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미미에 따르면 3원계 배터리 양극재 업체 중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양극재 생산량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 위주였던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비로소 두각을 드러내며 배터리 시장에서 제 역량을 뽐내고 있죠. 반면 스미토모와 함께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던 일본 니치야 그룹은 한국 기업에 밀려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소무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며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일본은 2023년 들어서 양극재 분야에서도 똑같은 구도로 웃지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반도체를 따라잡혔던 것처럼 양극재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밀리는 일본 기업들. 한국의 빠른 성장과 놀라운 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이 양극재 시장에서 계속 패권을 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